네, 머니사이트 오늘은 원자재 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동안 이제 금값 상승이 워낙 화제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백금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백금 가격이 급등한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예, 일단은 백금 가격 자체가 상승한 그 배경을 갖다 우리가 놓고 봤었을 때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 대비 너무 저평가다 또는 공급이 희소하다. 저평가의 이유는 금과의 상대성을 봤었을 때 상당히 저평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었고 같은 리스크 해지 자산이자 같은 어떻게 보면 장신구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받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인데 백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물로 공급이 얻어집니다. 은도 마찬가지고 금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백금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원 자체가 이제 니켈이나 구리를 갖다 재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거든요. 중요한 점은 이게 구리는 구조적 공급 부족이고 니켈은 작년부터 강하게 감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로서 어떻게 보면 상승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다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 때문으로 상승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감산은 원래 작년부터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럼 작년에 상승했어야 됐고 가격의 저평가는 지난 몇 년째 저평가였기 때문에 애시당초 상승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왜 이 시점에 상승했느냐? 간단합니다. 결국 유동성이겠고요. 은이나 백금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유동성을 반응하면서 오른 것처럼 원자재 안에서는 가장 유동성에 민감한 게 은하고 백금. 이 두 자산이 후행적으로 반응했다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금 같은 경우는 우리 유동성 지표를 놓고 봤었을 때 글로벌 유동성 지수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 마침 연준에서 SLR 규제까지도 완화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IB들 얘기로는 최소 못해도 4조 달러 가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중국만 하더라도 1.3조 달러 풀고 20이 금리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새 정부 들어서 유동성 갖다 풀고 있는데 재정 부양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돈들이기 때문에 돈이 비트코인을 먼저 건드리고 당연히 원자재 안에서는 유동성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백금을 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은이나 백금은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이다. 백금이 오른 것을 보면 그렇다면 이제 은 가격도 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은 역시도 낙관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겠고요. 일단은 은 역시도 유동성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유동성 하면은 제조업 경기를 견인해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올라간다는 거는 제조업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음을 갖다가 암시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 은 같은 경우 백금도 그렇지만 전체 수요에서 58%가 제조업향입니다. 백금도 전체에서 68%가 제조업향이고요. 그럼 여기서 봤었을 때 유동성이 나온다. 이미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작년 말부터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됐다면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인하 순회수는 글로벌 제조업 PMI를 18개월가량 선행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턴어라운드라는 소리겠고 저지역 경기가 이제 반등할 수 있다. 유동성이 이미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민감한 비트코인 반응했고 당연히 백금도 반응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은도 더욱더 반응할 수 있다면은 은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다라 볼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연구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금과 비트코인이 또 경쟁자라고 전에 분석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요. 지금 비트코인이 위상이 강화가 된다면 앞으로 이제 금값은 조금 박스권에서 머문다고 봐야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좀 어쨌든 금가격 같은 경우 온스당 3,000불까지로도 또 눌릴 수 있다라고 네.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자산은 공통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뭐다? 달러를 대체한다는 게 아닙니다. 즉 각국 모든 중앙은행들을 불신하는 거죠. 투자자들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즉 발권력, 유동성, 통화량을 찍어내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결국 이 통화 유통 속도를 갖다가 우려해서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뭐다? 금이랑 비트코인이죠.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다만 금을 가장 싸게 살 시점은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살 때입니다. 언제 가장 많이 샀다? 바로 이제 IMF에서도 발표하지만은 데이터상 보면은 23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샀고요.
근데 반대로 지금은 매수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대는 금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해지 수요가 은이나 백금이나 비트코인으로 이탈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금 가격 간의 상대 성과를 그리면은 유동성, 전 세계 유동성 지수를 3개월 정도 후행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이 쉬어갈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매수의 작년과 올해 매수 주체가 개인들이고 가격을 끌어올린 주체가 특히 누구다? 바로 중국 개인들인데 중국 중앙정부가 7개월 동안 금을 16톤을 샀는데 중국 개인이 ETF 통해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70톤을 샀거든요. 골드바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위안화 표시 자산을 불신하면서 금만 사고 있는데, 근데 이건 역시도 지난달에 중국 정부단에서 신용카드 통한 현금 서비스 통해서 또는 대출 통해서 금 매입을 불허하는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수의 동력 역시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지 수요는 더욱더 비트코인으로 이탈할 수 있어서 우리는 금단에서는 여전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금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으로 이 같은 전략의 해지 수요가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림을 좀 바라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비트코인으로 해지 수요가 몰려가면서 금은 쉬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가세 유예 마감을 앞두고 이제 중국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도 밝혔는데, 외신들은 뭐 잠시 휴전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하고, 위원님께서는 미중 협상에서 위안화 절상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이게 원자재 시장에 미칠 영향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위안화를 우리가 좀 많이 주목하는 이유는 네. 위안화 자체가 제조업 기반의 아시아 신흥국들의 일종의 통화의 프록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의 강세는 아시아 제조업 기반 신흥국들의 통화의 강세라 볼 수 있겠고, 네. 중요한 점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바잉 파워가 강해지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산업금속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구조적 공급 부족에 빠진 구리보다는 이 전기차에 많이 좀 쓰일 수 있는 알루미늄이라던가 니켈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우리가 주목받을 수 있겠는데요. 즉 배터리형 금속들이라 볼 수 있는데, 자 위안화가 중요한 이유, 이렇게 좀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럼 위안화 강세가 나와야 되는데 이 협상, 무역 협상에서 사실 중요했었던 환율단의 의제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네.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걸 그냥 번복하는 수준이었고, 중요한 점은 환율인데 무역 협상의 본질은 환율입니다. 이제 트럼프도 알아요. 달러 인덱스를 역축으로 그리면은 S&P 500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입니다. 저들의 통화가 강해져야 바로 미국의 어닝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트럼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환율 절상시켜서 미국산만이 사라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그걸 용인할 것인가? 저는 할 거라 봅니다. 즉 환율 시스템 변경은 어렵지만 그건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을 왜 용인해 줄 수 있다라 보느냐? 앞서 금단에 말씀드렸어요. 즉 중국 개인들의 위안화 표시 자산인 부동산이나 주식을 불신하고 다 금만 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돈이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되는 금으로만 쏠리는 것을 막고 다시 위험자산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위안화의 가치의 절상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감안하면은 중국 역시도 위안화 절상을 갖다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내수 부양을 목적으로 위안화가 절상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산업금속, 즉 위안화의 강세는 신흥국 통화의 강세, 신흥국 통화의 강세는 산업금속 지수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금속 지수 유동성을 8개월 정도 후행합니다. 또한 환단에서도 강세가 전개된다면은 산업금속 지수는 더욱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어요. 유동성 지수는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그럼 산업금속 지수 단에서는 약간 8개월 정도 후행해서 반영을 할 텐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그동안 구조적 공급 부족 때문에 유독 강했던 구리보다는 그동안 계속 절어 있었던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는 게 계속 지연되면서 밑에 있었던 결국 다른 배터리형 금속들이라 볼 수 있는 니켈이나 이런 애들과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기차의 골조라든가 산업향으로도 많이 쓰이는 알루미늄, 이쪽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깊게 이제부터 올해 한 4분기 때쯤은 그런 식의 고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위안화 강세가 나타날 것이고 이는 산업금속 지수의 강세로 이어질 수가 있다. 니켈과 알루미늄에 하반기에 주목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간 분쟁으로 한때 이제 급등하던 유가는 다시 조금 하향 안정세인데요. 올해 유가 전망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유가는 저는 WTI 기준으로 하단 55불, 상단 75불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리스크가 잠깐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더라도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 확정 가능성 여전히 제한되라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봉쇄하겠다 협박은 하더라도 결코 못할 것이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 전쟁하겠다는 사람이 자기의 전쟁 자금줄인 해상 무역을 갖다가 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네. 결국 이 진정이 됐는데 그럼 어째서 유가가 회복된다라 보느냐? 간단합니다. 계절성입니다. 즉, 세 가지 계절성. 첫 번째, 전력원의 40% 이상이 석유인 중동 산유국들은 9월 말까지 냉방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냉방 시즌이 들어갔었을 때 자연스럽게 자국의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서 석유 수출을 9월 말까지 통제하겠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산유국인 러시아 역시도 8월 말까지는 자국의 농가양 디젤 수요와 그리고 드라이빙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휘발유 수출을 갖다가 이 때문에 8월 말까지 제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겠고요. 세 번째는 최대 산유국 미국의 문제입니다. 미국 역시도 계절성이에요. 그러니까 드라이빙 시즌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도 허리케인 시즌이 왔죠. 지금부터 최대 10월까지는 미국은 공급의 15%를 차지하는 휴스턴 지역 일대인 멕시코만에 허리케인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8월부터 허리케인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생산 차질, 과거로 예를 치면은 카트리나 같은 허리케인이 유가를 올렸던 것처럼 그때만큼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같은 변동성에 유의해야 될 수 있는 구간, 그래서 계절적으로 올라가는 구간.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특히나 이란입니다. 트럼프는 핵이 없으면은 이란의 제재를 갖다 풀어줄 수 있다라 얘기했고, 그 제재가 풀린다면은 결국 이란은 이미 수출량이 정상으로 회복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 수출의 90%가 중국향입니다. 그럼 중국 기업들이 타격이에요. 중국 정유학 기업들은 굉장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 이란이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재가 풀리면. 그럼 중국은 다시 비싼 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재고와 유가 간의 괴리가 발생한 게 중국 탓이었는데 이 괴리가 해소된다라는 측면으로 유가는 점진적 회복 방향성. 상단이 75불로 제한된 이유는 사우디가 4월 말부터 증산으로 선회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 상단은 제한적이지만은 회복 방향은 유효하다. 다만 좀 더디지만 회복 방향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네, WTI 기준으로 75달러까지 유가 상단은 좀 제한이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날씨가 지금 많이 더운데 북반구에 이제 냉방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가스는 지정 리스크 터졌을 때 한 4불까지 튀었다가 지금 네. 3.6불로 다시 밀렸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전히 기존 뷰처럼 지난 5월 달에 전망한 대로 천연가스는 6불까지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 난방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가스 가격이 근 5불까지 근접했을 때 꺾었어요. 그리고 2불대로 추락했었다가 5월부터 저는 다시 또 가스 가격이 6불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조정을 했습니다. 왜? 이제 냉방 시즌인데,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수출의 구조적인 LNG 수출이 커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헨리허브인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내수 가격이에요. 결국 수출이 늘어나면 이 가격은 올라가겠죠. 기대감 때문에. 첫 번째, EU 집행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것처럼 입법안 초안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신규 계약을 불허하겠고 6월부터는 기존 체결된 단기 계약권은 무효화가 27년 이후부터는 장기 계약 체결된 것들이 무효화가 됩니다. EU가 수입하는 19%의 천연가스가 러시아산인데 이들을 대체할 수 있고 여기서 원전에 대한 아이디어와 결국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아이디어가 같이 동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아시아향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즉 미국은 유럽향 수출뿐만 아니라 아시아향도 기대될 수 있는 이유가 이번 이란 전쟁입니다. 이란 이스라엘의 충돌이 있으면서 상흔을 남겼죠. 즉 이건 휴전일 뿐이기 때문에 언제 또 터질지 몰라요. 그럼 에너지 안보가 불안한 특히 카타르산 천연가스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는 인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에너지 조달 처리가 다 다변화가 필요할 테고, 그러면 당연히 미국산에 대한 아이디어랑 알래스카 LNG 설비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가 또다시 커질 수밖에 없겠고, 더불어서 에너지 안보, 자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원전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결될 수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좀 에너지 안보나 에너지 자립, 에너지 수입 다변화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천연가스단에서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헨리허브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6불로 갈 수 있다는 그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